131페이지 괄호 2번 연금보험료 공제. 네. 특별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연금보험료 공제 내용을 볼까요?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거, 또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 납입한 거, 그래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가 지금 뭐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한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해 줍니다. 본인이 부담한 것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한 건 여기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의한 소득공제. 아까 그랬죠. 신용카드에 관한 것이 몇 년 전에는 세액공제였어요. 지금은 소득공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하면은 이제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자 본인 거하고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줍니다. 직계 존비속. 그러면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까 저 그림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안 됩니다. 카드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5살, 26살도 된다 이거죠. 20세 이하를 안 따집니다. 없으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형제자매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하고 이게 그 다음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안 된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법상의 장애인인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장애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공제 대상 금액을 이렇게 구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6을 빼요. 자, 어떤 거냐? 1은 전통시장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대중교통 사용분, 우리 교통카드 사용분의 40%. 도서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액의 30%. 4번, 5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직불카드 사용한 건 30%, 신용카드 일반 사용한 건 15%.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더해서 6번을 뺍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자 뭐냐면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사용금액이 크거나 같다 2보다 2보다. 그러면은 최저 사용금액은 여기 주석 2번에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자,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자는 신용카드 아무리 많이 써도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회사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가 최저 사용금액이니까 이거보다 많은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잡한 공식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험에서도 이걸 외워야 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실기 시험에다가 여러분이 해당되는 데다 입력만 하면 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다 계산해 가지고 소득금액 얼마 산출을 해줄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의 25%가 최저 사용 금액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똑같이 사용 금액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의 사용 금액의 40%, 도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30%, 또 직불카드 사용한 것도 사용분의 30%, 또 일반 신용카드는 15%.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단 말이죠. 예.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나오면 공제받을 게 없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와야죠.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네, 그 많은 거를 우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네, 우리 이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적용하는데, 자, 기본 한도가 7천만 원 이하는 작은 거를 이 가로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걸 적용한다. 총 급여의 20%나 또는 300만 원까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 둘 중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 공제 금액이 250만 원까지만 한도로 한다는 거고요. 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간 200만 원까지만 한도를 하니까 한도도 총 금액이 높을수록 한도 금액이 더 낮습니다. 예, 또 추가 한도가 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아예 사용 금액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액. 네.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사업자는 만약에 학원에 어떤 비품이 필요하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로 제 거 신용카드로 이제 구매하겠죠.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자체가 없어요. 회사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다 빼잖아요. 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긁는 경우를 말할 것 같고요. 자동차 사는 거 안 해줍니다. 근데 별 표시가 있어요. 다만 중고차 구입 비용은 10%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으면 100만 원 사용 금액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새 차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료 또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불한 거. 그러니까 우리 보장성 보험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료 카드 결제하면 사용 금액으로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 이것도 안 되고요. 학교에 수업료 납부한 거, 보육시설에 수업료 납부한 거 안 되고, 국세나 지방세 같은 또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예, 신용카드로 납부한 거,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부한 거 사용금액이 안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될 수 없고요. 리스료도 안 되고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뭐가 붙어요? 자동차, 건물, 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아까 보험료 나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 기부 자금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 예,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주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네. 그래서 이것도 월세 세액공제는 해주지만, 예,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안 해준다는 뜻이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그래서 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주로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뭐 자동차 구입 비용 또는 사업 관련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특별 공제에 해당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소득공제를 인적공제에 이어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두 가지 더 추가로 알아봤고요. 그 외에 소득공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그래서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의 이자 비용을 소득 공제해 주는데 공제 요건을 보면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그래서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이 아까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택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주택 임차 차입금이 뭐예요? 주택 임차 보증금 차입하는 거죠. 보증금이나 전세금. 주택 임차 빌리는 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해주는데 금액이 크면 다 못 해주고 300만원까지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것은 주택을 저당 잡히고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우리가 차입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주석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 1에. 네, 또 소득공제가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우리 이게 이제 주택 마련 저축 연 240만 원 한도로 불입하는 거 있죠? 웬만한 사람들 다 요거 하나씩 통장 만들어 주죠. 우리 공적 아파트 분양할 때 여기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주택 마련 저축 공제가. 그래서 청약 통장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 공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실무에서 이거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실무에서도 해당되는 난에다가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 항목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해서 만약에 고용유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임금 삭감액의 50%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자영업자들이 요거 많이 이용하죠. 노란우산 공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 이름이 노란우산 공제.
자, 그래서 거주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가로 열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 그러니까 법인도 이런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가 있어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거.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네. 아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는데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 공제액은 개별한도 300만 원, 주택 마련 저축 공제는 개별한도가 연 240만 원, 이걸 두 개를 통합해서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이것까지 세 개까지 통합을 해서는 300에서 1,8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뭐 15년 이상 뭐 이렇게 비거치식 고정금리 비거치식 엔드 조건 오화 조건이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그 해당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걸 지정을 해서 주니까요.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누어진 이유는 법 개정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법 개정된 것들을 그때그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 최고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 금액은 뭐예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거. 그게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빼고 또 영업의 비용 빼면 그게 뭐예요?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사업소득 금액. 그래서 그것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그래서 뭐 소상공인 중에서 뭐 아주 규모가 크지 않으면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크다 그러면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들을 주로 받고 있고 아주 좀 크다 그러면 이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사업소득 금액이라면 거의 당기순이익에 가깝잖아요. 필경 수익에서 비용 뺀 거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소상공인 중에서는 큰 기업이죠. 우리사주 조합원의 그 우리사주 구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가 벤처기업의 경우는 1,500만 원이다 하는 것도 여기 주석으로 나와 있네요. 원래는 400만 원인데 벤처기업은 또 혜택을 주어서 1,500만 원까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복잡합니다. 자, 다음에 5번 기타 소득공제들 보겠습니다. 기타 사항들. 자, 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 자, 공제 대상자를 우리가 판정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네요. 자, 위에서 지금 인적공제부터 포함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딱 말했는데 여기 공제 대상자라는 말은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거겠죠? 인적공제, 기타 사항에 있는 이 공제 대상자 하는 거 보니까 인적공제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를 판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한 사람, 아니면 장애가 있었는데 다 고쳐졌어요. 이런 경우는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면은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가 된 전일 상황을 적용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그러면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자를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12월 31일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5월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떻게 한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었던 걸로 해준다 이겁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중간에 요 과세기간 안에 사망을 하셨다면. 예. 근데 1월 1일 날 사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일 기준으로 하니까, 예, 전일 기준이니까 올해는 해당이 없는 거죠.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면, 예, 당해 연도에는 해당이 없어요. 네, 장애가 치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 기간 내에 장애가 치유됐다면 장애인으로 장애인 추가 인적 공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봐요. 예, 그러니까 만 나이 이런 거 안 따진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20세 이하다 그러면 지금 당해년도에 20세인 경우가 단 하루라도 있었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1월 2일 날이에요. 생일이 1월 2일 날. 그러면 1월 2일 날 한 살을 더 먹었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까지는 20살이었죠. 1월 2일 날 이제 21살이 되는 사람. 그 사람도 20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 예.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하루라도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이다.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 참 많겠죠. 네. 자, 60세 이상 부모님이 자녀를 둘, 셋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둘, 셋 되는 자녀가 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자녀 2명, 3명이 전부 다 자기의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중복 적용은 안 돼요. 자,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한 명만 받아야 돼요. 한 명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끼리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돼요. 2사람이 다 공제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연락이 오게 돼 있겠죠.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럽니다.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금액도 더 받는 금액 면에서 유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소득공제가 인적공제하고 지금 마지막에 여기까지 우리 소득공제, 주택자금하고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까지 쭉 봤는데 종합한도가 있어요. 최대 2,500만 원. 종합한도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네. 종합한도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구분 소득공제 등을 말한다. 네.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는 인척공제는 빠지네요. 인척공제 외에 소득공제만 종합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인척공제는 빠져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타 사항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알아봤는데 여기 딱 하나만 나중에 실기할 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안 내긴 하는데요. 가끔 낼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었는데 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망 전일의 상태로 하죠? 그럼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마찬가지예요. 사망 전일 상태. 만약에 5월 달에 배우자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배우자 있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자, 이거는 사망하고 다릅니다. 사망했다면 배우자 있는 것으로 해서 배우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없으면 150만 원 해당이 되는데 이혼한 경우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자, 5월 달에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6월 달에 다른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도 만약에 사망 기준으로 해서 전일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다면 그 배우자가 양쪽으로 적용되겠죠. 이혼해가지고 6월 달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배우자, 이쪽에서도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 경우는 이혼한 경우는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12월 3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뭐 20일 날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 없는 거예요. 그러나 12월 30일 날 또는 20일 날 사망했다면은 배우자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사망이 아니라 뭐 홍길동은 배우자 아무개하고 뭐 며칠 날 이혼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했는데 재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해서 재혼을 했어도 어차피 배우자는 한 명이니까 배우자 공제에 해당되는 거죠. 사망 전일로 따져도 되고 다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등록상에 다시 배우자가 또 생겨 있잖아요. 되는 거죠, 당연히. 다시 재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해도 배우자 있는 걸로 보는 거고 다시 재혼했어도 배우자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런데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없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 과세 기간 안에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과세 기간 안에서 사망을 했다면은 배우자 있는 걸로 보고.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혼한 경우는 기준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사항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기본 세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세율을. 기본 세율.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기본 세율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했던 기본 세율. 그래서 여기 세율을 보면은 6%, 15%, 20%, 35%, 38%, 40%, 42%.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 그래서 이제 7단계 누진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이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예요? 자,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소득공제 뺀 거.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적용해요. 이게 말하자면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6% 곱해서 산출세액. 자,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요 6% 적용하면은 1200만 원에 6%를 적용하면은 72만 원이거든요. 산출세액이. 그 72만 원에다가 여기 초과한 금액에 15%를 더해요. 그 다음에 4,600부터 8,800 구간은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582만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초과한 금액의 24%를 곱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1,590만 원이 돼요. 그 위에 그 계산이. 거기에서 초과된 금액은 35%를 적용합니다. 이런 요령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세율에 있는 여기 35%, 38% 이런 것은 소득금액 여기 아니 과세 표준 전체에 대해서 5%, 38%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금액. 요 구간은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니까 1억 5천만 원을 초과된 것만 38% 적용하고 여기는 8,800만 원 초과한 것만 35% 적용하고 요거는 4,600 초과한 것만 24% 적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과 누진세죠. 초과 누진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요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요 세율은 여러분이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저만 좀 알아두세요. 최저하고 최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우리가 뭘 하죠? 감면과 세액공제를 또 하게 되죠. 감면 혜택과 세액공제. 자, 감면 혜택은 여러 가지 법률상에 감면 사항이 있으면 해주는 거고, 또 세액공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를.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세액공제에서 한번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거 55%. 55% 우리가 언제 적용해 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한번 납부할 세액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소득공제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거기서 절반 이상이 되는 55%를 세액공제로 해줍니다. 자, 135만 원을 초과했으면 세액공제를 좀 비율을 낮춰요. 자, 130만 원에 55%를 계산하면 71만 5천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초과된 거는 30%만 계산합니다. 13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30%를 곱하기 해가지고 그 금액과 71만 5천 원을 더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한테만 해주는 내용이죠. 근로자한테만. 제목 자체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니까. 자, 그리고 한도를 줍니다. 여기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4만 원 한도로. 또 3,300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요 1번, 2번 중에서 맥스 큰 거, 큰 거. 또 7천만 원 초과하면 더 큰 거. 요 두 개 중에서 아무리 봐도 급여가 낮은 사람이 뭐예요? 공제 한도가 제일 높죠. 공제 한도를 높게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중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는 사업자한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근데 자녀 세액공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 있다는 건 뭐예요? 2배사 근연기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2배사 근연기.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7세 이상인 자녀죠. 이게 사람이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7세 이상? 왜 6세까지는 왜 안 해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6세까지는 이제 그 주민 시에서 말이죠. 매월 10만 원씩 자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이 없을 때는 7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까지는 아예 세액공제가 아니라 시에서 정부에서 지금 자녀 수당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액공제까지는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7세 이상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세액공제를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다.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2명이다. 그러면 30만 원. 근데 3명이면 45만 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45만 원이 될 텐데 3명인 경우는 요 2명 30만 원에다가 플러스 30만 원이에요. 자, 자녀수 빼기 2명 하면 뭐예요? 지금 3명이니까 여기 자녀수를 3으로 넣어볼까요? 3명 빼기 2명이면 1명이죠. 1명당 30만 원 적용한다 이겁니다. 3명 이상인 경우는 2명까지는 30만 원, 3명 초과된 인원은 1명당 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녀 수만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추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출생이죠. 태어났다는 게 출생이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번 과세기간에 또는 이번 과세기간에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면 3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으면 더 많이 50만 원 세액공제,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네. 출생, 입양을 포함해서.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 꽤 큰 편이에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 연금 계좌까지 하고 요 밑에서부터 특별세액공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 세액공제. 자, 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네, 여러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뭐예요? 2배사 근연기 다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 12%. 작은 거에 12%. 그러니까 연금 불입한 금액이 12%인데, 예, 12%인데, 1번, 2번, 이거하고 이거에서 작은 거다 이거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간 4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하기 ISA 만기계좌 전환금 금액. 네, 우리 ISA라고 하는 연금과 관련된 거예요. 그 종합, 이게 무슨 이름이, 예, 무슨 그 금융 종합 상품인데, 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다. 자, 소득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한 금액의 한도는 9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 퇴직연금도 해당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별도로 자기가 사적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정리한 것은 이 자녀세액공제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의 55%라는 거. 130 미만 250.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똑같아요. 55%.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까지가,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30%. 이 정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기본세율은 6%부터 42%까지 초과 누진세율,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네. 이런 것이 오늘 아까 이 시간에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기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해서 특별세액공제 중요한 거 4가지가 쭉 있는데 그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